러시아 입장으로선 만약에 우크라이나군이 크림 지역까지 지상군에 진입한다? 그것은 러시아군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전쟁의 패배를 의미하기 때문에 토크마크 지역을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회복하는 데 성공은 했지만 그 이상 러시아 지역으로의 중심 돌파가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다. 생각보다 대전차 지뢰의 효과가 커서 아무리 그 강력한 브래들리 미국의 장갑차를 하더라도 레오파르드 독일제 전차를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보게 될 에이브람스 전차를 하더라도 이 대전차 지뢰에 의해서 일정 부분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말 집요하게 미국이나 그리고 나토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F-16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정상회의 계기 때마다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의 구진호 연구위원입니다. 서울신문 구독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벌써 6월 초에 우크라이나군이 대반격작전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최소 3달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우크라이나 대반격작전의 효과가 일단은 크지는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개월 동안 우크라이나군이 보여줬던 성과라고 한다면 특히 자포리자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로보티네라든지 우로자이네 지역 그리고 토크마크 지역을 일부 회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 세 지역을 우크라이나군이 확보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군이 이 세 지역을 확보하게 된다면 결국은 P-37 종적으로 잘 발달된 도로를 우크라이나군이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 잘 발달된 도로를 따라서 만약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방어 지역으로 중심 지역을 돌파하게 된다면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그 지역을 바로 러시아 본토로부터 해상과 지상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렇게 함으로써 만약에 돌파구를 형성할 수 있다면 러시아 입장에서 왼쪽 지역과 그리고 크림 지역을 포함한 이쪽 지역이 고립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향후에 우크라이나군이 토크마크 지역, 이 중심 지역에 진출함으로써 크림 지역으로도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 입장으로선 만약에 우크라이나군이 크림 지역까지 지상군에 진입한다? 그것은 러시아군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전쟁의 패배를 의미하기 때문에 크림 지역으로의 우크라이나군의 진출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저지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비록 로보티네라든지 우로자이네 그리고 토크마크 지역을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회복하는 데 성공은 했지만 그 이상 러시아 지역으로의 중심 돌파가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크라이나군은 중심 돌파가 어려운 것인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군의 군사력이 압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러시아군의 방어 태세가 워낙 공고하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대반격작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이 추구하고 있는 이 대반격작전이라는 것이 지금 빼앗긴 모든 영토를 회복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선 지역을 잘 살펴보면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 4개 지역이죠. 루안스크주, 그리고 도네츠크주, 그 밑에 자포리지에, 그리고 헤르손 4개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주력하고 집중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도네츠크의 서측 지역과 자포리자의 동측 지역입니다. 러시아군이 배치되어 있는 부대와 부대 간의 일종의 책임 지역이 분리되는 지역입니다. 통상 이렇게 책임 지역이 나누어지는 곳들이 방어 입장에서는 취약한 지역인데 그 지역에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에 비해서 거의 압도적으로 전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지상군 또한 기갑 및 기계화 부대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러시아군의 방어 진지를 향해서 돌파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차나 장갑차만으로는 할 수 없고요. 이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항공 우주력, 일반적으로 전투기가 되겠죠. 이것에 더해서 압도적인 포병 전력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항공 우주력도 러시아에 비해서 거의 10배 가깝게 부족한 것이죠. 포병 화력도 러시아군은 1일 평균 5만 발에서 많게는 7만 발까지 포병 탄약을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에 비해서 우크라이나군은 하루 평균 155mm 포병 탄약이 5천 발에서 7천 발 정도를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포병 전력도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다양한 요인들 때문에 대반격작전의 성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러시아 방어선이 어느 정도로 견고하다고 평가할 수 있나요? 일단 러시아군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일종의 방어선을 구축한다는 것은 사람을 배치할 수도 있고요. 장애물을 쌓을 수도 있고 또 지뢰를 설치할 수도 있고 용의 이빨과 같은 용치 이것들을 굉장히 중충적으로 구축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지금은 러시아군은 이 모든 효과를 다 저는 누리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뢰지대가 지금 보게 되면 젤렌스키 대통령도 지뢰를 개척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필요하다 강조하면서 하는 얘기가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가 한 6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되는데 한 20만 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의 30% 지역에 지뢰지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지뢰지대는 이제 대인 지뢰와 특히 대전차 지뢰가 상당 부분 설치됐다고 봅니다. 너무 많은 지역에 사실상 지뢰지대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또 지뢰지대 설치할 때는 설치하는 쪽에서 표식을 하죠. 왜냐하면 우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쌍방 간의 포병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대부분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군도 러시아 군도 자군이 어디에 지금 지뢰지대를 설치했는지를 사실상 식별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나중에 러시아가 되겠죠. 러시아
러시아군도 나중에 이제 공격 작전을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현재 방어 전선을 공고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겠고요. 근데 생각보다 대전차 지뢰의 효과가 커서 아무리 그 강력한 브래들이 미국의 장갑차를 하더라도 레오파르드 독일제 전차를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보게 될 에이브람스 전차를 하더라도 이 대전차 지뢰에 의해서 일정 부분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대전차 지뢰지대를 개척하지 않는 한 아무리 강력한 서방의 레오파르드라든지 에이브람스가 진출을 해서 돌파구를 형성하더라도 우크라이나군은 원하는 기동 속도를 맞추기에는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게임 체인저라는 얘기를 너무 듣기 싫다. 진짜 많냐 이런 얘기들 많은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말 집요하게 미국이나 그리고 나토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F-16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정상회의 계기 때마다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추구하는 영토적 완전성 회복이라고 하는 전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항공 우주력, 공군력이 없으면 불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F-16이 과연 게임 체인저로서 의미가 있는가, 과학적으로 이것을 판별할 수 있는가 이런 또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인데요.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러시아 양측의 항공 우주력을 좀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전 이전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우크라이나군은 전투기 한 200에서 250기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고 러시아군은 한 1000에서 한 1200기 정도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양측 다 미극이라든지 수호의 계열의 전투기를 다 운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지난 19개월의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상당한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군은 50에서 한 100기 정도의 전투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러시아군은 한 700에서 800기 정도의 전투기를 보유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왜 이 전투기가 중요한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는데 전통적으로 항공 우주력, 그 안에서도 전투기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는 항공 우주작전을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항공 우주작전의 가장 중요한 작전이라고 한다면 제공작전, 그리고 전략공격작전, 항공차단작전, 그리고 근접 항공지원과 같은 작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작전들은 우크라이나군이 대반격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그런 항공 우주작전이 되는 것이죠. 실제 F-16과 같은 전투기들이 제가 볼 땐 최소한 200기 정도가 들어오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제공작전을 통해서 얻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공중 우세 내지는 공중 대등과 같은 이런 효과를 우크라이나군이 얻을 수 있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의 모습을 볼 때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해당되지 않는 항공 우주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공작전이라는 그 작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제공작전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대반격 작전도 사실상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현재 러시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병력 자원 보충이 쉽지 않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러시아는 혼자 싸우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군은 최소한 서방 30개국 이상이 지금 무기 지원을 해주고 있다면 러시아군도 시간이 갈수록 예레식 탄약, 그 다음에 유도미사일과 같은 첨단 무기들이 그 재고량이 계속 감소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이 지역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병력이 한 30만 명 정도가 항상 이 지역에 투사가 되어야 되는데 30만 명의 병력을 일단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9월 달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거의 80년 만에 부분 동원령을 선포해서 그나마 어렵게 전선에 필요한 병력들을 보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선에 투입된 병력들이 시간이 갈수록 또 사상자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꼼수를 낸 게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던 바그너 그룹이라든지 의용군들, 일종의 정규군이 아닌 계약직 군을 전선에 투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러시아군도 병력 보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러시아군이 하루에 포병 탄약을 한 5만 발에서 7만 발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서방 여러 언론 기사들을 보면 한 달 동안에 정확하게는 미국의 국영 방산 업체가 될 텐데 플랜트를 다 가동을 해가지고 생산해낼 수 있는 155mm 탄약이 한 14,000발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것에 비하면 러시아군은 하루에 5만 발 최소 포병 탄약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재래식 무기, 재래식 탄약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과 전쟁 지속 능력에 어려움을 미치는 그런 요인으로 판단을 해봅니다.